전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우상향할 거라고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제2의 애플을 꿈꾸지 않겠느냐. 네, 이 자동차 기기를 통해서 애플과 같은 뭐 업무 생산성 툴? 그 정도로서 저는 오케이인데 이게 대단한 건가?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CPI 발표됐죠. 지금 CPI 수치 좀 어떻게 나왔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도 파산을 했기 때문에 3월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FOMC 발표까지 있을 텐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일단 시윤자님 의견 듣고 동강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CPI는 예상치대로 나왔고요. 네. 그게 예상치대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상치대로 나왔기 때문에 안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치보다 튀었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죠. 요 다음 예상치는 뭐냐면 네.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중을 좀 조절했던 그 주거비 쪽은 네. 무조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과거 작년도에 저희가 체크했을 때 집값이 전년 대비 상승률이 20%가 넘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뭐 당연히 그 렌트비도 시간이 지나서 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올랐을 때 렌트를 한 사람은 비싸게 렌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 1년 정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갱신할 때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좀 낮은 가격에 렌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분기에는 전년에 워낙 인플레이션이 세게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전쟁 이후여서 당연히 그 전년 대비는 웬만하면 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인데 다른 수치는 떨어지고 있다. 주요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예상보다 튀면 다음에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예상 안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6.0이 나왔네요. 예, 6.0이 나와서 네네. 그러면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2분기 뒤도 떨어지겠네. 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받아들인 거죠. 예. 그렇게 금리는 보시면 그럼 돼요.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금리는 25bp 25bp 인상. 그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그 앞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뱅크런은 보통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앞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그냥 정상적 상황에서의 뱅크런이에요. 스트레스 테스트 했는데 별일 없다 했었거든요. 근데 뱅크런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 사건을 맞닥뜨린 연준은 행동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여기서 뭐 몇 번 돌렸다가 파산하면 이제 책임은 그렇죠. 연준에게. 그래서 우리는 제약적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 했는데 그 제약적 상황을 진행하는 연준이 제약되기 시작했어요. 여기 잘 되시네요. 여기 아주. 근데 가스통 이후로 좀 우리 채널도 지금 신고 당하게 하시려고. 동강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오기 전에 저거 리포트를 굉장히 쭉 이제 글로벌 거랑 전체를 다 업데이트하면서 쭉 보고 왔는데 골드만이 동결을 그리고 JP모건이 25p 그 정도 의견으로 지금 있더라고요. 저도 올해는 사실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동결을 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전망할 때 저는 박스권을 그리고 그 안에서 가지각색의 뭐 테마주가 나타날 거다. 뭐 이제 그런 정도의 그냥 뷰를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고민이 많은 시점인 것 같아요. 인상이냐 동결이냐 저한테는 그것보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잘 안 꺾이는 이유가 저는 코로나 때 천문학적인 이제 돈이 가계로 꽂혔기 때문에 그 돈이 올해 충분히 마르고 난 다음에 저는 보는 지표가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시기가 한 3, 4분기 이후나 되어야 저는 이제 진짜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전까지는 지금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매를 더 많이 맞는 게 이제 미국 시장한테는 좋은 판단이라서 그래서 저는 25EP 정도 그리고 동결 시점이 더 조금 당겨질 것 같다. 네, 그 정도일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숫자가 나왔죠. 실리콘밸리가 파산하게 되면서 조금 무게감이 있어지는 지금 경기에 대한 조금 자신감이 있는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좀 더 올리기는 무섭고 그리고 파월이 조금 그런 호전적인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조금 이번 사건으로 쫄지 않았을까. 그럼 이런 것들이 현재 좀 반영된 한국과 미국 증시 상황은 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요? 한국은 일부에서는 과열이 있었고 일부는 소외가 있었던 그런 흐름이었고 그 미국은 확연한 박스권이에요. 지금 보면 확연한 박스권이고 많이 올라오면 연준이 블러핑을 치면서 못 올라오게 만들고 좀 떨어지면 블러핑을 약하게 해가지고 올리고 뭐 이런 흐름들이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 은행 파산 사건이
발생한 거라서 앞으로 블록핑을 어떻게 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두리에 갇혔고, 한국 같은 경우는 거래소는 확실하게 가두리에 갇혔고 2,500을 뚫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이제 실물 엔진이 약하다 보니까 뭐 반도체건 뭐건 좀 땡겨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2,500에 막혔고, 반면에 이제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코스닥은 2차 전지 엔진을 달고 지금 뚫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좀 과열이었어요. 네, 과열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한번 세게 받았는데, 오히려 이번 미국의 조정으로 인해서 한번 조정을 잘 받아서 거래소는 박스 상단을 향해서 갈 거고 2,500을 향해서 갈 거고, 코스닥은 한번 중요한 게 여기서 이런 건 이제 우리 동강이 더 잘 아는데, 주도주가 유지될 것이냐 바뀔 것이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연스레 그 질문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 유지되나요? 바뀌나요?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셀 쪽은 유지될 것 같고, 나머지 쪽이 조금 뭐 의미가 좀 분리되는 2차 전지 내에서도 종목들이 많이 옥석 가리기? 이제 그런 시점이 어느 시점에 찾아올 것 같은데, 지금 2차 전지는 사실 과열 시점이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사실 코스닥의 기존 이 시총 상위는 헬스케어 쪽이 많이 잡고 있었는데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죠.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지금 올라온 상태라서 주도주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먹혔거든, 가격이. $200 돌파를 못 해. 네, $200 돌파를 못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게 사실 탑 중에 탑이죠. 2차 전지를 끌고 갔던 핵심 요체가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이 멈추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이거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 지금 계속 올라갔었는데 그런 의문이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우상향할 거라고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전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테슬라의 강점은 전기차를 처음 이제 뭐 잘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생산성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테슬라의 포지션이 다음 사이클에서 굉장히 조금 역동적으로 전통 이제 자동차 업체들의 이제 규칙을 깨는 지금 산업 혁신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양한 산업의 변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 그래서 오히려 2차 전지에 대한 이 수혜? 이런 것들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테슬라는 너무 혁신적인 이 산업혁명을 장기간 끌고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의 수혜가 온전히 지금 잡혀있는 이 전기차 아래 하단 밸류체인으로 온기가 내려올 것이냐에 대한 오히려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처럼 그 전기차에서 2차 전지로만 흘러오는 이 밸류체인이 그 밸류체인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면 그 테슬라의 이제 생산성 혁신이 가격을 파괴하고 효율성을 엄청나게 극대화하는 혁신이고, 이 이슈 때문에 이제 테슬라의 초창기 생산성 문제가 너무 거두되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점이 몇 년 더 지난다 그러면 전 테슬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생각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산업의 재편을 이루어내는 변화로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전기차의 밸류체인들에서 또 변화가 지금이랑 다른 형태로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 동의가 되냐면, 지금 사실은 내연기관들이 전기차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기차 하는 걸 즐기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보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들어내는 대수를 보면 전기차 다 손해거든요. 만드는 쪽쪽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걸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마진이 남아요. 처음에는 크레딧으로 남았지만 이제는 진짜 팔아서 남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얘기했던 생산성 혁명,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표현되는 게 뭐냐면 기가프레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내연기관보다 더 빨리 자동차를 만드는 구조를 지금 짜놨어요. 그래서 얘네가 없으면 전기차 혁명이 안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거고, 얘네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전기차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얘네가 언급한 것처럼 2030년에 뭐 2천만 대 이런 식으로 되면 내연기관 정말 큰일 나거든요.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을 길이 보이기 때문에 안 죽으려면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계속 앞단에서 이제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흐름이 한국에서 2차 전지로 크게 한번 그 밸류체인의 폭발이 한번 이루어진 거고, 근데 밸류체인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는 전기차는 되게 유효하다고 봐요.
전기차 사업은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 전기차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회사들이 뭐 MLCC를 만든다거나 이런 만드는 회사들, 그다음에 일부 뭐 칩 파운드리를 하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테슬라의 칩 만들지 않습니까? 되게 중요해요.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 이건 놓치면 안 돼요. 퀄컴은 놓쳤는데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해 나가면 향후에 개수로는 휴대폰에 비해서 현재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부활의 단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펼쳐질지는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거로 따지면 전기차 외에까지 폭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전기차는 한마디로 로봇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관점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가 되게 다각화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관점으로 테슬라 안에 접속시킬 수 있는 이 채널들이 저는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스타링크도 테슬라의 위성으로 인터넷을 연결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때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인터넷망, 그리고 이제 트위터 안에 이제 금융 서비스를 넣는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 또한 차량 안에 연결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런 의도가 테슬라 기반으로 많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제,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그런 것들이 테슬라랑 연결되면서 이제 전기차라는 영역을 넘어서 산업의 연관관계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새롭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테슬라를 보고 있으면. 최근에 이제 머스크가 SVB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을 했어요. 그런 건 뭐냐면 금융 서비스 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금융 반드시 해야 되고, 왜냐면 자동차 리스라든가 자동차 파이낸스가 사실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는 뭐 GM이라든가 포드도 이미 다 그렇게 상당히 하고 있는 거니까 아마도 제2의 애플을 꿈꾸지 않겠느냐. 예, 이 자동차 기기를 통해서 애플과 같은 자동차 생태계를.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데 뭐 애플하고 갔던 길을 똑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측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려고 지금 사실 트위터 인수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정말로 잘 이루어질지는 사실 보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스마트폰과 가장 큰 차이는 스마트폰은 한 사람당 한 개 이상. 그렇죠. 자동차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한 집당 하나 이상, 뭐 이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접근성이, 그리고 근데 어떤 붙어 있는 시간이, 스마트폰은 내 몸에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근데 자동차는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머스크가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것도 굉장히 재미난 대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전하게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사실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손을 놓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계속 만약에 간다면 어쨌든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같이 어느 정도 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앞으로 좀 말씀하신 밸류체인이 이제 바뀔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주식들은 좀 위험해질 수 있고, 그럼 어떤 쪽은 그래도 좀 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되게 위험한데, 이 얘기. 욕 먹을 건데. 왜요? 종목명은 안 나가니까요. 2차 전지가 위험해질 수 있죠. 아, 2차 전지 자체가요? 네. 왜요? 왜냐면 일단 그네들이 어떤 벤더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4680 공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벤더 관리를 위해서 만든다고 봅니다. 자체 공장 필요 없어요. 그리고 파나소닉이나 뭐 LG 엔솔처럼 그 정도의 높은 수율을 못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이미 4680 얘기가 나온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양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양산이 된다는 건 수율 90%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건데, 얘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느 정도 구축하고 나면 차량 가격을 떨어뜨려서 1차가 아니라 1인 1차를 만들고 싶다면 가격을 엄청 낮춰야 될 겁니다. 무조건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돼요.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지 않고서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고 내연기관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지금 1000만 원이면 만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좀 작은 차들은. 그 정도 가격에 붙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서 지금은 2차 전지한테 헤게모니가 있다고 봐요. 근데 자동차 회사가 헤게모니를 지는 그 시점이 되면 엄청난 CRA가 표현된 가격 인하 요청이 쇄도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의 마진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물론 테슬라 외에는 좀 괜찮을 거예요. 테슬라는 문제가 되겠죠. 예. 마진의 문제가 좀 남아있다. 마진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고요. 네. 그럼 올해 좀 뜨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챗GPT고, 며칠 전에 챗GPT 이제 4.0이 또 나왔다면서요. 왠지 이번 4.0이 또 나오면서 이게 또 분위기를 더 또 일으킬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자주 검색, 할 때 쓰세요? 네, 자주 쓰거든요. 어. 구글에 검색할 때보다 여기에 검색을 더 자주 하긴 해요. 이걸로 어떻게 돈 벌지라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나는 편한데. 구독 서비스 같은 걸 할 수도 있죠. 뭐 멤버십으로. 근데 저는 되게 좀 대중적인 그 성향은 아니다 보니까 네. 구글도 쓰고 이것도 쓰거든요. 네. 근데 대중이 이걸 쓸 때까지 이게 대단한 건가? 저는 그 정도는 사실 뭐 업무 생산성 툴? 그 정도로서 저는 오케이인데 아직 이게 대단한 산업을 주가가 엄청 튀길 만큼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근데 CEO인 머스크도 챗GPT에 굉장히 뭐 놀라움을 표현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원래 오픈AI의 초기 창업자가 일론 머스크다 보니까 네. 워낙 관심이 많잖아요. AI를. 테슬라 로봇도 사실 우리가 볼 땐 이렇게 뚝딱뚝딱 하지만 사실 그것도 되게 힘든 걸 하더라고요. 근데 AI가 그게 있어가지고 가능했다 하는데 그래서 AI는 중요한 키워드는 맞지만 아직 산업에서는 관련주가 등장하기에는 국내에서는 일단 미국에서도 아직 딱히 AI 관련주라고 할 만한 게 저는 잘 안 떠오르고 기존에 우리가 뭐 반도체 그런 쪽밖에 안 떠올라서 국내는 특히나 더 없는 것 같아요. 국내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이 얘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고요. 소프트웨어는 역시나 이거를 구축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정도 회사 외에는 이거 대응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 분야나 이런 것들은 중간에 만들어서 그걸 팔 수는 있겠죠. GPT 같은 그 생성 AI 만드는 회사한테 팔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최선이고 한국의 직접적인 관계로는. 근데 이제 AI가 이게 쓰여지는 데까지 시간은 걸리는데 우리 엔지니어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저에 대해 저는 안 쓰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유튜브 같은 거 하는데 제가 미국 그 마감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저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걔한테 번역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럼 저는 딴 건 몰라도 미국 마감 시험에 대해서는 미국 애들보다 잘할 자신이 있거든. 걔네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뭐 그 대단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거 미국에 이거 영자로 이렇게 번역돼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 재밌겠는걸?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이제 미국 기업 투자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접근성이 좋아요. 근데 왜 제가 접근성이 안 좋냐면 영어가 읽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AI가 IR 자료를 좀 번역을 해줘, 요약을 해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잖아요. 이런 걸 해주면 저한테도 해외 투자의 길이 훨씬 더 넓게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의 방법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같거든요. 한국에서 돈 벌던 사람 미국에서 못 벌기 어려워요. 근데 자료만 있으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버는 툴은 똑같아. 똑같은데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냐인데 그동안은 데이터를 제대로 못 넣어줬다면 그 AI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준다면 해외 투자 되게 쉬워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에는 있는데 도대체 언제 터질 거냐가 문제고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닉스 한 임원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잘하면 이 챗 GPT가 우리를 살려주겠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이제 서버들은 데이터 센터 서버는 CPU 두 알 받고 500기가의 램을 박는 이렇게 얇은 컴퓨터가 수천 수만 대 들어가는 개념이고요. AI는 GPU를 받고 거기에 램이 붙는 구조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 욕구가 어마무시하게 커질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챗GPT 4까지 가면 파라미터 연산 개수가 조 단위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 어마무시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는 순간 AI 데이터 센터 폭발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간절한 바람이죠. 제발 잘 되라. 네. 그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